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ESG 시각에서 본 컴플라이언스 기준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은요, 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준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법과 규정과 규역, 뭐 정책, 코드, 모든 걸 다 다루는 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기준서라고 하면은요, ISO 37302 2021년도 4월 달에 나온 그 규격에 대해서 ESG와 맞물려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서는요, 태풍처럼 코로나라는 태풍이 뭐 쓸고 간 자리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지금 여파가 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이미 뭐 사실 확인된 사상자와 뭐 실직자 같은 경우에서 기록적으로 되고 있죠. 양극화 같은 경우에서는 극명해졌고요. 파괴된 뭐 자연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난 여파들이 미치고 있죠. ESG라는 이제 뭐 환경 이제라도 사실은 환경 잘 지키고요. 근데 사실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극복하자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지적인 부분에서는 지배구조 잘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서는요. 기업에 사실 과거에는 신용 등급을 올리고 투자해서 돈 받아가지고 사업해서 굉장히 물건 잘 팔고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재무적 관련이 전혀 없는 ESG, 비재무적 관점이죠. 그 등급을 선언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국가 등급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경영 현장에서 미치는 여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치고 있죠. 사실 ESG 이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어제 오늘처럼 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뭐 그런 이슈는 아니었었죠. 과거부터 ESG 관련은 있었고요. 기업에 사실 사회적인 뭐 변화와 어려움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CSR에부터 사실은 뭐 출발을 했었고요. 사회 가치의 중요성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핵심 과제들입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라는 부분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세부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SG는 단순히 내부 행위에 그치지 않고요. 내부 경영 행위죠. 그치지 않고 외부에 드러나는 경영 활동입니다. CSR이 좀 이론이라면요. ESG는 실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CS를 하신 분들은요. 그러면은 E 같은 경우에서는 뭐 환경적인 부분이죠. S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부분이죠. 모두 다 형용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G 같은 경우에서는 명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는 사람이 관련 있죠. G가 곧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ESG는 기업이 방어하고 NGO나 뭐 정부가 사실은 공격하는 이슈였었죠. 과거에는요. 그리고 기업이 주주제일주의로 수익 위주의 경영을 하던 시대에서는 정부, 사회, 언론 뭐 이런 기업의 탐욕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기업에서 뭐 무책임을 또 비난했었고요.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 비난과 그로 인한 비용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회사도 ESG를 하면 안 된다라는 방어적인 부분에서 과거는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ESG적인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이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환경적인 부분으로 보면은요. 나머지 S나 G 같은 경우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나 기업 같은 경우 각각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 공조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요. G적인 부분에서 뇌물과 반부패 그리고 기업 윤리 컴플라이언스, 준법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의 투자 관점을 좀 보시게 되면요. 비재무적 관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인 관점을 보면요.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는 숫자에 의한 재무적 정보들이 많이 투자에 중요되어 있었고 그 관련해서 투자의 중점 요인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비재무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게 되고요. 임직원들의 근로 개선이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 되고 제품의 안전 그리고 환경의 영향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뭐 사법 정의와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ESG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영향들이 하버드에서도 실험을 했지만은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CSR 그리고 CSV, SV, ESG
각각 어떤 차이점일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서 보면은 CSR 같은 1953년도에 이슈화가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GRI나 글로벌 리포팅 인베스트먼트가 중요해졌고요. 점점 투자자 관점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요, 사회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관점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해야 되나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된다는 역할이 강조됐었고요. 다만 ESG 같은 경우에서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지금 화두를 던졌죠. 기름을 들이부은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강력하게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CSR과 ESG를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와 CSR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보면요. SV 같은 경우에서는 열매입니다. 열매. 사회 환경적 성과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ESG는 줄기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SV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사회, 환경, 성과를 추구하고 ESG는 돌이켜보면은 기업의 건강한 구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SV가 열매를 비유할 수 있고요. ESG는 줄기, 뿌리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SV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열매, 환경적, 사회적,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ESG는 열매가 무엇이 열리는지 그리고 그게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나무가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실 이게 비유가 정확하지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사실을 줄이는 것은 열매인 동시에 사실은 줄기는 건강성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좀 설명드리면요.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로 보면은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SV 같은 경우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만 ESG는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예로서 들 수 있죠. 만약 빵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요.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얼마나 고용하고 인원들을요. 사회적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고 이런 SV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 사용을 얼마나 줄였고 재료는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하고 공급성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대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인권이나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를 ESG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ESG가 사실은 새롭게 강력한 경영 원칙으로 사실은 이제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ESG는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어 있었고요. 환경성과 투명성의 영역에서 더욱 부과되고 있고 지금도 더욱 중요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요. 국가 간에 사실 빗장을 좀 문을 잠그고 있었고요. 지금 풀고 있는 단계이죠. 비대면 업무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고 지역사회나 이런 가치 근본이나 인식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코로나로 또 인해 가지고 또 그에 따른 쏟아부은 돈들도 만만치 않죠. 양극화 해소하고 ESG적에서 연관 지을 수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석과 설계 방법에서 여러 가지 또 나누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R과 ESG는 CSR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ISO에서 보면은요. SR이라고 합니다. C자가 빠졌죠.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활동에서 7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원칙에서 2010년도에 나온 ISO 26000에서는 여러 가지 7가지 원칙에서 ESG와 매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되는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ESG 대응 수준을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과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요구되는 수준에서 리콰이어 단계이죠. 많은 조직이 ESG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못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아마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원이나 인력이나 재정적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잘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산업 구조를 보면은요, 99%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1%가 대기업인데요. 대기업에서 지금 다 이끌어가지고 ESG를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적 요인에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외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수출을 할 때나 또는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ESG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대되는 사항에서는 뭐냐면요. 네, ESG 이슈에 대해서 인식도는 높으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ESG 위원회 조사 결과를 따지면요. 뭐 ESG 같은 게 위원회를 지금 다 이사회 산하에다 두고 있죠. 이사회 산하에 두고 있는데 이사회 산하에 둘 수 있는 그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게 참 많지가 않을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ESG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ESG 전문가는 사실은 여러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었죠. ESG를 다 다룬다, 내가 전문가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SG의 그 넓은 영역을 다 다루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대자유화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관성 있는 ESG 이슈 인지 그리고 전략 통합 및 커뮤니케이션 운영이 중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량과 장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조 회사라면 그에 맞는 ESG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IT 회사라면 그에 맞는 ESG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2030년도까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17가지와 주목표와 169가지의 세부 목표를 세우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국가들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약속한 국제적 공동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 중에서 ESG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G 같은 경우에서는 양질의 교육과 혁신과 인프라 그리고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와 정의, 제도가 있죠. 사법정의나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공정운영 관행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ESG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서 보면은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평가에서는 국내 평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CGS 그리고 지배구조원이죠. KCGS죠. 그리고 다우존스 지에서 모건스탠리 지수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KESG 여러 가지 평가 기관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죠. 공개 보고에서는요. TCFD 기후변화이죠. 국민연금 CDP죠. 사스비죠. 네, 회계 쪽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경영 관련 보고 GRI 보고서를 내고 있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만드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30년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서 ESG 공시 의무화라는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ESG 관련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행적인 부분에서는요. ESG에서는 14,000일, 45,000일, 37001과 37301 이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환경에서는 14,000일이 있겠고요. S에서는 사회에서는 45,000일이 있겠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37301 같은 경우와 3709는 G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SG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잘 지켜가지고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어떻게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를 잘 지켜야 되냐라는 어떻게 방법적인 부분들이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ISO적인 부분들을 잘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적인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ISO 37301 컴플라이언스 기준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평가와 한계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SG가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다양합니다. 광범위하고요. 객관적으로 측정이나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투자성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모호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ESG 리스크 관리의 개선 방법을 있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MSCI나 DJSI 지수나 여러 가지 KCGS나 여러 가지 평가기관들이나 공시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 준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지배구조에 있는 이 37301, 이 컴플라이언스는요, ISO 업계에서는 끝판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회와 관련된 법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환경 관련된 법들을 보면요, 토양,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수만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법
법부터 해서요. 사회 관련 것에서는 인권, 노동, 아동, 뭐 근로, 네, 여러 가지, 뭐 공정무역,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공정운영 관행 부분부터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중요하게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네, 사전 예방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5배까지 지금 벌금을 내리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강화 추세이죠.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에서는 37001 뇌물방지죠. 지금 한국에서는 부패방지를 쓰고 있고요. 37301을 왜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컴플라이언스, 법과 규정과 규약과 정책과 절차, 코드, 스탠다드, 원칙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를 컴플라이언스 책이라고 하는데 법만 보더라도 지켜야 될 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SG 평가기관에서는 이 지배구조에서 컴플라이언스 준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평가 요소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니셔티브 중에서 러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0%가 이 지배구조에서 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평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ISO를 구분하자면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0이 붙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지침서라고 하죠. 우리는요. 1이 붙는 리퀘어먼트,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0이 붙는 걸 지침서를 가지고 인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요, 기업은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26,000 같은 경우에서는요, 2010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들에 대해서 지역을 확대시켜가지고 26,000을 제정했었죠. 다만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ES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ISO가 도울 수 있습니다. 19,600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준법 폐기됐죠. 지금은요. 19,600. 이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가지고나 이런 26,000을 가지고 인증하는 쪽이 있는데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구글에서도 검색하면은 아마 그 기업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잘못된 접근 방법이 있고 인증기관에서는 국제 위반이라는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고 물론 ISO가 민간이지만 잘못된 접근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가지고 인증한다는 것은 국제기관이나 ISO를 하시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 1위 붙는 인증이 가능한 교육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ISO 경영 시스템 관계도를 좀 말씀드리면요. 하이 레벨 스트럭처로 되어 있습니다. HLS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몸체가 똑같고 뼈대가 똑같습니다. 체계는 똑같은데요. 내용에 다루고 있는 컨텐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네릭 스탠다드로 해서요. ISO 9001과 14001은 통합이 굉장히 용이하죠. 마찬가지로 45001도 통합이 가능하고요. 컴플라이언스와 부패 방지는 이렇게 해서 통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섹터 스탠다드에서는 푸드 쪽이죠. 식품 쪽에서는 22,000 네, 중요하게 되고요. IATF 16949 자동차 업종에서 쓰고 있는 이 통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37301은 어떤 범위를 다루고 있냐라고 보시면요. 26,000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C가 빠졌습니다. C가 빠져가지고요. S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ESG가 그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ISO 37301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법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규제가 있고요. 계약이 있고요. 정책이 있고 절차, 원칙, 코드, 스탠다드, 뭐 인허가, 그리고 행정명령부터 라이센스, 명령, 그리고 룰, 그리고 조약, 컨벤션, 프로토콜, 뭐 가이드라인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를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칭하기에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래서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를 컴플라이언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포함한다면은 지금 캐롤의 모형 조금 이따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법만 보더라도 지켜도 굉장히 나머지들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겠죠. 마찬가지로 37001은 원래는 뇌물방지 경영 시스템인지 지금 한국에서는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으로 쓰이고 있죠. 차이점을 보시면 좋습니다. 기업의 그러면은 변화와 책임 관련해서요. CSR 아마 피라미드 모델은 아실 겁니다. 1단계는 경제적 책임이죠. 요구되는 사항이죠. 나머지 표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고요. 2단계에서는 리콰이어 단계에서는 법적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이 법적 책임 단계와 지금 있는 윤리적 책임 단계를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 규모로는 OECD에서 10위죠. 10위 되고요. 경제적 책임은 이미 갖췄습니다. 경제적 기반은 갖춰가고 있는데요.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한 의무가 되고 있게 되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3단계에서는요, 윤리적 책임으로 하고 있고요. 4단계에서는 자선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저히어 단계이죠. 지금 서구권에서는 이 단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서구에서 산업혁명을 이루는 데에 2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규모로 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5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법적 단계나 경제적 책임 단계에서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 단계도 미국에서 모국이죠. 미국에서 60년 단계가 거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IMF 이후로 해가지고 약 2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컴플라이언스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고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컴플라이언스 단계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상법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는 준법 지원인이라고 하죠.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준법 감시인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 관련 예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율준수 관리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다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람에. 컴플라이언스 펑션, 기능에 집중되지 않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고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37301 컴플라이언스 문서화된 정보에서 다뤄야 될 점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위를 다뤄야 되고 있고요. 컴플라이언스 범위를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일 텐데요.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법과 규정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인사부서에서 다뤄야 될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다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노사발전법도 있겠죠. 장애인 관련 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성 관련 법도 있겠고요. 개인정보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법들을 종합적으로 다뤄가지고 해야 되겠죠. 각 부서마다요.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라고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방침을 세워야 되는 거죠. 목적을 세워야 되고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역량과 적격성 있는 인원들이 수행해야 되고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는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죠. 모랄 리마인드를 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문서화된 정보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내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부 심사라고 하죠. 그리고 경영진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이사회에서 보고되는 과정들이 해서 개선 조치를 거쳐야 됩니다. 저도 역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요. 이 37301이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컴플라이언스 이 경영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서요. PDCA라고 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개선 단계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게 되고 퍼즐을 맞춰가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모델로 작동해서 아마 여러 기업에서 많이 도입할 수 있고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하게 되게 될 겁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적용에서도 많이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사 쪽에서도 연결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감사 쪽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고 윤리와 ESG와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게 이 37301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SG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37301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HLS 구조로 해서 뼈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7001과 37301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큰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의무를 다루고 있고요.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의무. 그리고 여기서는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경영 시스템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문화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의 거버넌스 측면이 다루게 되고요. 직원들이 따라야 되고 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A라는 기업이 이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했으면은 옆에 있는 경쟁사도 그만큼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노력을 할 거고 산업으로 퍼지게 되고요. 전 지구상으로 퍼지게 돼가지고 숲을 만들 겁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지금 자선적 단계, 캐롤에서 모델이 요구하고 있는 4단계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 단계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요, 통제책들이 여기서 보면은 부패 방지 쪽, 뇌물 방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법과 규정과 정해진 벌칙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통제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서는 한번 저희 교육과정이나 아마 교육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7301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법무부에서는 코퍼레이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37301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양형 요소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2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근을 준다면 95%까지 면책을 주고 있게 되고요. 유책성 점수에서 마이너스 3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 위반이나 규정 위반이 됐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했냐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인 경우에서는 중과할 법안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배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BA죠. 브라이버리 액이죠. 영국의 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에서는요, 언리미티드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벌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효과성을 입증하냐라고 보면은요, 얼마나 웰 디자인되어 있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이 준법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 디자인되어 있냐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있냐, 얼마나 그리고 조직 내에서 역할에서 임플리멘티드, 스며들고 있느냐를 보고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 얼마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무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3가지를 보게 됩니다. 3가지가 잘 작동되고 있다면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서 그러세요? 그럼 회사는 빠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 요소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모호합니다. 여기서는 양벌 규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면요,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을 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살아있고 사실은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개정이 되거나 새로 들어오거나 또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법이 더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직은 그대로 있는데요. 인사부서, 윤리부서, 구매부서, 부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리고 법이 새로 들어오거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회사가 못 지켰을 땐 회사의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죠. 경영진이 있냐, 아니면 오너가 있냐, 아니면은 안전보건 책임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냐, 라는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는, 조직은요, 그에 따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안전보건 체계나 이런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나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나 검사나 이런 쪽에서 판단하게 될 때는 그 요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서 에드케 프로시저라고 그래서요, 적절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들을 입증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영업 규모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제도를 좀 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리기 전에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먼저 원상회복 또는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 절차를 마련했으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봐준다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런 것들을 조치하고 원상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2011년도 12월 달에 한미 FTA 이행 방안 중 하나로서 강제 도입했거든요. 일종의 합의제도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요, 독일식 대륙법계를 사실은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미식 분쟁 해결 시스템은 좀 잘 맞지가 않죠.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그에 맞는 제재를 받거나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일원에서는 피고인이 사실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증언을 하는 대가로 해서 검찰 측에서 형량을 낮춰주거나 플린 바게닝 제도라고 하죠. 이런 제도가 사실은 취지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제도가 들어오고 있죠. 이 영미식 분쟁 해결 시스템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가 먼저 피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오히려 효과적으로 인식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하면은 네, 제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봐준다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S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준법 감시 제도하고 비슷한 맥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적 사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것들을 판단할 때 실효적인 기업의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 그것들을 갖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치료적 사법인 거죠. 이런 것들이 법원이 개별 사실은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서 유무죄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한 명의 판사가 1년에 몇 건을 판결하냐면요. 약 3,700건을 판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도 10건이 넘는 건들을 판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총알이 많은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 이 동의 의결 같은 경우에서는요. 봐주기식 논란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동의 의결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2021년도 12월 달에 건설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담합 사건 관련해서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겼죠. 그게 어떻게 이겼냐면요. 약 10명의 주주들이 준법 감시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준법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서 5천만 원씩 소액을 해서 이겼죠. 그런 판결들이 준법 감시라는 부분들의 판결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미국의 FCPA인데요. 해외 부패 방지법입니다. 해외 부패 방지법인데요. 미국 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약 900억을 사실은 이제 벌금을 낸 겁니다. 이것도 20%가 감경이 됐었습니다. 20%가 감경이 됐습니다. 왜? 컴플라이언스 준법에 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20%가 감경이 된 겁니다. 네, 요것도 브라질 그 에이전시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뇌물 준 것도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벌금을 그렇게 부른 거죠. 그 취지를 해서 강력하게 되고 있는 거죠. 미국 법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을 사냥하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사냥법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많이 잘 사용했었던 법이었었죠. 그러니까 ATM처럼 해가지고 다른 나라 기업들에서 많은 돈들을 벌금들을 징벌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있죠. 대한민국 기업들도 몇몇 또 포함되어 있죠. 컴플라이언스 사례 같은 경우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그 기업의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준법하고 윤리가 지금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해관계자 영향이나 비즈니스 영향에서 여러 가지 포함된 사항들의 준법 윤리가 최우선 경영에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공사 같은 경우에서 이슈가 있다, 부동산 투기화가 있다 보니까요.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재부에서 하고 있죠. 윤리 점수를 3점에서 지금 5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강화하고 있는 추세죠. 벌금 문제가 있다면은 사실 윤리 준법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0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점수가 굉장히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준법과 컴플라이언스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시책평가를 하고 있죠. KCP라는 제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해서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요.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ISO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인증을 받건 안 받건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경영 시스템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경영진의 의지가 강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법과 규범이나 이런 위반에서 리스크를 경감시켜야 될 겁니다. 특히나 법적인 부분들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국내 거의 모든 ESG 관련 평가 지표에서 컴플라이언스, 법규 준수, 지배구조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많은 비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 포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와 중소기업, 공공기관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실 인증의 위험성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ISO라는 부분에서는 인증 비용 같은 고객으로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실 인증들은 항상 위반에 따르게 되고요. 부실 인증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로써 설명은 다 드렸고요. 네, 오늘 강의는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